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여의도 푸드베이저 TV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한번 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더 설명할 건 없는데, 과연 한미반도체의 목표 가격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저희들의 목표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7조를 보고 있는데, 지금 5.3조 정도, 7조 정도 본다. 7만원까지는 충분히 시장에서 갈 가능성. 이게 이제 11월 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 엔비디아가 향후에 더 많은 것들이 더 잘 갈 수 있고 가이던스도 좋고 향후에 더 필요하고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 말 한마디 한 줄이면 충분히 올 연말까지 7조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최근 이 주식시장 아사리 판에서도 유일하게 꺾이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종목이 이 한미반도체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한미반도체를 들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은 제가 7조까지 간다, 7만원까지 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대신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 정책을 내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 규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주가 바로 엔비디아이고,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게 이제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일단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단식으로 항상 가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이건 꾸준한 사람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7조까지는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0조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엉덩이의 무게이고 여러분들의 실력과 견디는 능력의 문제이지, 일단 7조까지는 견뎌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 주가 추이를 보면 58,400원까지 왔죠. 전고점이 63,000원인데 박스권 상단 곧 6만원대를 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또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 6만원을 뚫고 가면 이젠 7만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쭉 올라가다 옆에서 계단으로 한번 쉬고 올라가다가 또 한 번 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계단으로 쉬었다, 이렇게 갈 확률, 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에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제가 뭐 단기적으로 맞출 자신은 없고, 5조 6천원짜리인데 7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7조를 만약 뚫어서 계속 엔비디아나 HBM들이 실적이 더 좋아지고 부족하다 보고 난리 아우성을 치면 AMD까지도, 동사는 분명 10조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올해 승부조로 봐야 되는 거죠. 장기 승부조는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기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다 어제 좀 하루 팔았죠. 그래도 어제 1몇 % 오르지 않습니까? 국내 기관들은 최근에 좀 매도와 매수를 퐁당퐁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수급에 너무 눈 돌아가지 말고 결국 이 섹터와 이 종목이 우상향이냐 아니냐, 우상향 고래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정말 맞고 확신이 든다면 이 약물고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총 7조가 동사에 대한 저의 1차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코스 구조를 모르신 분은 없죠. 밑에다 메인보드 깔고 패키지 기판을 위에다 얹고, 이 패키지 기판이 실리콘 인터포저 기판같이 생긴 거죠. 얹고 여기에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패키지 기판에 연결하는, 이거 2.5D라고 그러죠. 여기는 3D인데 여기는 2D니까 합쳐서 2.5D다. 이런데 나중에 이 로직도 이렇게 여러 개를 함께 올리는 3D 모양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 Chip on Wafer on Substrate, 이 단어를 모르면 공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각각 어떠한 기업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막 욕을 써놨어요. 뭘 아냐고. 모르면 거기다 자기들의 생각을 쓰면 되지, 저한테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을 썼으니까 제 생각이 만약에 틀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메인 기판에는 MLB 이스페타시스다. 여기에 이제
패키지 볼과 패키지 기판을 붙이는 거, 패키지 볼을 만들고 이 패키지 기판과 실리콘 인터포즈를 붙이는데 범프가 들어간, 이건 덕산 하이메탈이 만든다. 그다음에 여기 기판은 FC BGA인데 1분의 2이 된 것이 사용된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이제 납품을 준비하지, 아직 납품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리콘 인터포즈는 하나의 기판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로직 반도체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잘 실장이 돼서 전력을 잘 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판과 같은,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비메모리로 이렇게 기판 안에다 설계를 해서 회로도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저전력과 그리고 패키지 기판에 잘 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하죠. 이것은 지금 TSMC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가져가는 부분은 이렇게 메모리를 12단으로 쌓은 부분, 여기에다 구멍을 뚫고 구멍을 채워서 이 부분이 잘 베이스 다이에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동진 세미캠은 구멍을 뚫은 후에 미세 찌꺼기를 제거한다. 근데 제가 여기 구멍을 뚫는 방법,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방법, 다음에 식각으로 하는 방법, 반도체 880 식각 공정인데 저는 식각 공정만 사용된 줄 알았는데 이거 또 레이저로 뚫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식각으로도 구멍을 뚫을 수 있지만 레이저로도 뚫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테스는 PCVD 증착을 하죠. 반도체를 증착을 해야 되고, 제우스는 공장에 나타난 분진 같은 걸 제거하는 세정 장비, KNW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납품,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계층 및 패키지 검사 장비를 납품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이렇게 12단을 올리고 1024개의 구멍을 뭐 식각으로 뜯든지 레이저로 뜯든지 관련된 부분, 이것을 또 붙여야 되죠. 12개를 붙이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미반도체 TSV와 TC본드 장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만든 다음에 ISC, 인텍 플러스, 윈팩이죠. 두산 테스나 마이크로프렌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 장비로 다양하게 사용해서 들어간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PSK, 프로텍트, 레이저셀, STI는 리플로 장비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 반도체를 12단으로 쌓은 다음에 실리콘 인터포저에 붙이는 작업들, 이러한 작업들을 주로 이러한 디플로 장비들이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구멍을 뚫는다. 뚜루 실리콘 피아. 이 기술을 이걸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첫 번째 한미반도체가 HBM에서 첫 번째 관여하는 거죠. 수직 적층 기술은 일반 종이 절반도 안 되는 두께로 얇은 DDR4 DRAM 칩에 수백 개의 미세의 구멍을 뚫고 1024개 전도체로 채워 칩을 관통하는 전구를 형성하고 구리를 주로 많이 세우죠. 이를 이용해 상단 칩과 하단 칩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TSV. 여기에 구멍을 뚫고 전도체를 집어넣어서 상단과 하단과 칩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거. 이제 여기에 이를 이제 TSV의 기기가 바로 한미반도체가 만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을 레이더 전공이나 화학적 식각을 이용해서 레이저로 천공을 하거나 화학적으로 식각을 이용해서 웨이퍼에 구멍을 뚫은 후 도금 방식을 이용하여 구멍을 메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금, CU 구리를 주로 채우는 것 같아요. 정렬 및 부산물 처리 문제로 레이저 천공보다 화학적 애칭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뭐 레이저로 뚫기도 하지만 주로 식각으로 해서 애칭을 통해 가지고 구멍을 뚫는다. 대표적으로 DR 리액티블론 애칭을 사용한다. TSV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은 기존 와이어를 이용한 방식 대비 칩들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길이가 짧아져 고속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개의 칩을 3차원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4단 적층 칩보다 훨씬 많은 칩을 수직 적층 12단으로 지금 쌓고 있죠. 더욱 높은 고용량의 DRAM을 패키징할 수 있다. 칩을 관통하여 칩 간 연결거리 통로를 기존 방식 대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고, 처리 속도 또한 월등히 빨라 기존 방식 대비 장점이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방식이 TSV 공정이다. HBM은 이 TSV 방식이 속하고 이 기계를 납품하는 게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S 식각 공정을 주로 많이 한 거죠. 전공정에 해당하는데 식각을 하고 구리를 채고 CMP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건식 식각이 사용되고 램 리서치와 AMAT 장비가 사용된다. 구리를 증착하는 것은 테스 장비가 사용되고 CMP는 K시텍이 사용되고 세정 장비는 제우스가 사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를 12단으로 쌓고 구멍을 뚫고 이러한 작업이 관련된 기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를 뚫은 다음에 서로 붙여야 되죠. 네, 붙여야 돼요. 반도체 12개를 붙이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TC 본딩, 기판 위에 정렬된 칩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연결하는 게 TC 본딩이다. 기판 위에 정렬된 칩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약 300도로 가용된 세라믹 헤드로 실리콘 소자 하나를 15초간 열과 압력으로 눌러서 본딩을 하는 거죠. 네, 열과 압력을 통해서 하는 이 본딩 장비를 바로 한미반도체가 발주를 해서 납품을 하죠. 세라믹 히터는 미쿠란 회사가 발주를 맡고 있고 디스캠은 PSK 홀딩스가 그리고 세정 장비는 제우스가 하고 있다. 디스컴. 네. TS 본딩은 열 압착과 연결해 있다. 기판 위에 정렬된 칩을 열과 압력을 해서 연결한다. 그렇죠? 15초간 300도에서 눌러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TS 본드 열 압착 연결 방식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구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구리가 적절하게 잘 형성이 된 이제 두께 같은 걸 재는 게 이제 파크 시스템, 구리 패드 정밀 계측 장비로 파크 시스템 장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HBM을 공부하면서 인터포저라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기판의 모습을 모르면 안 되죠. 실리콘 인터포저가 많이 사용되는데 인터포저라는 것은 직접 회로의 배선 연결을 도와주는 부품이다. 사이에 나타난 나테너죠. 실리콘을 사용해서 열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이 연결 시 TSV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로직 다이에 연결하고 CPU, GPU를 다시 연결을 해서 이렇게 PCB 기판의 밑에다 붙이는 때 이 연결하는 그 어떤 기판과 같은 이 안에 이제 다양하게 회로들을 그려가지고 잘 연결해서 배선 연결을 도와주는 부품이 실리콘 인터포저다. 인터포저 중에서 실리콘이 주로 많이 사용되죠. 이것을 지금 만들고 개발하는 회사는 지금 TSMC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iCube는 8개의 HBM이 구형되고 iCube 12, 또 iCube는 또 12는 12개의 HBM이 구형된다. 2024년 4분기부터는 12개가 들어오죠. 지금 8개가 구현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러면 구멍을 뚫는 TSV 말고 이 12개란 또는 8개에 쌓여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붙이는 방법이 오븐에 넣어서 녹여서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하는 방법,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오븐에 넣어서 녹이는 방법에는 MR 방식하고 TC 방식이 있다. 아까 TC 방식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300도에서 15초간 누른다는 거. 근데 MR 방식은 레거시한 MR 공정의 경우 열을 전방위로 주다 보니 칩이 휘어지거나 범프의 밀도가 높았을 때 서로 엉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메스 리플로 방식, 메스라고 그래야 되죠. 네, 메스로 서로 이용하는 방식이 MR 방식이다. TC 방식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범프의 밀도가 높아졌을 때 서로 붙이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NCF라는 필름을 붙여 덮자는 것이 TC 본디 방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과 여기 사이에다가 NCF라는 필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서로 엉겨붙지 않도록.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하나로 이렇게 딱 밀봉을 해서 하나로 패키지하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게 TC 방식이죠. 그 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는 방식이 MR 머프는 것은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에 주입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NCF 필름을 주입하고 굳히는 공정을 사용하고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 대비 공정이 효율적이고 열 방출에도 효과적인 게 MR 머프 방식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MR 머프 방식이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MR이라는 것은 오븐에 구워서 납땜을 하고 그 다음에 MUF는 액체로 언더필과 마무리 몰딩을 한 번에 해서 딱 하나로 패키징하는 것.
TC 본딩 방법보다 구석구석 정확히 납땜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업할 수 있는 게 MR 머프 방식이다. 머프가 몰디드 언더필이죠. 네, 이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됐던 오븐에다 구워서 서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구멍구멍 사이를 메워서 하나로 패키지를 딱 해서 붙이는 방법, 이게 바로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MR 머프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궁금증이 MR 머프 방식을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데 TC 본도는 과거 MR 머프 방식이 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는 활용되지 않지 않고 있냐,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죠. 지난 3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이 미팅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HBM 공정의 TC 본도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느냐, 너희는 MR 버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TC 본도 방식을 사용을 않지 않느냐,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2부터 재택 중에 MR 버프 공정에서 TC 본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장 큰 골자였다.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TC 본도는 TC NCF와 MR 버프 공정 모두에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1달러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공정 기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HBM과 일반 DRAM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는 입출력 단자 수에 있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DRAM이 8개의 입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HBM은 1024개의 입출력 단자를 통해서 밴드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1024개의 구멍이 뚫린 각각의 칩을 스태킹할 때 중요한 점은 얼라이먼트, 정렬 구조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후속 공정을 진행하다가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 일드와 칩의 퍼포먼스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공정 중간에 얼라이먼트가 틀어지지 않도록 가접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해당 공정 스텝에서 TC 본도가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어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가접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TC 본도 장치인 한미반도체 장비 TC 본딩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활용성은 MR 머프이든지 TC NCF이든지 다르지 않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TC 본드 장비는 꼭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단자 역할을 쉽게 말해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인데, 통로가 수직으로 쭉 뻗지 않고 중간중간에 뒤틀린 부분이 생기면 입출력 단자는 본연적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들이 틀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붙여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 중간중간 붙이는 것이 우리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가 들어간다. TC NCF에서 활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C NCF 필름을 중간중간에 칩 사이에 칩이 있고 칩 사이에 이렇게 NCF 필름을 붙이는 방법인데, TC NCF 공정구조사 TC 본도는 스테이킹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칩과 칩을 적층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가접합을 하는 단계에서도 최종적으로 적층이 완료된 큐브에서 한 번 더 열과 압력을 가하여 단단히 붙여주는 과정에서도 TC 본도 공정 기여도가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사용된다는 거죠. 또한 MR 머프, SK 하이닉스가 사용되는 MR 머프에서도 TC 본도가 활용이 되고 있다. MR 머프와 TC NCF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매스 니플로 공정이 있다. MR 머프 공정 구조화에서 매스 니플로를 통해 한 번에 대량의 범프를 녹이고 이를 굳히는 과정을 통해 적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시장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공정 중간중간에 가접합을 하는 단계에서 TC 본도가 활용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회사는 설명을 했다. 네,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동사는 HBM 수혜가 지금 지속적으로 있다. 동사는 AI 산업 트렌드에 맞춰 높은 HBM 수요와 수혜의 수혜를 받고 있다. HBM 시장은 AI 서버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2023년 39억 달러에서 2024년 74억 달러로 2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GPU당 HBM 콘텐츠도 계속 증가하며
동사의 듀얼 TC본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동사의 듀얼 TC본드가 지금 굉장히 핫하죠. 따라서 글로벌 본딩 장비 업체 대비 수루폭과 정확도가 높은 동사의 TC본드 장비에 대한 수요는 진화하는 HBM 기술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사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사가 MR 머프 방식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증명을 했죠. 또한 시장에서 지금 여러 펀드 매니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한미반도체 갔더니 수요 증가로 증설을 하고 있더라. 만약에 지금 SK 하이닉스에게 납품을 하는데 SK 하이닉스에서 TC 본더 장비가 필요 없다면은 증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동사는 지난 8월 AI 서버에 적용되는 HBM 제조에 필수적인 듀얼 TC 본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3공장을 본더 팩토리로 전환했다. 8월 20일에 듀얼 TC 본드 1.0 드래곤을 출시한 데 이어서 9월 20일에는 3세대 모델인 듀얼 TC 본드 글리핀을 출시하면서 HBM 세대별 진화에 맞춰 본딩 장비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용량은 높아지며 소비 전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장비가 개선이 되고 있다. 더 진화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2022년 동사의 본도 장비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7.9%에 불과했으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캐퍼 확대와 장비의 다각화를 통해서 2024년부터 본도 장비 매출은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동사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TSMC가 주도하고 있는 코어스에 적용 가능한 TC 본더 CW 역시 새로운 4세대의 본더 장비가 TC 본더 CW 역시 신규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중국의 아이폰 제재에 따라 중국인들의 폰 추가 구입 확대는 동사의 카메라 모듈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수혜가 더 전망이 되고 있다. 향후 인텔이 추진하고 있는 글라스 기판 위에 동사의 제품이 적용될 것 전망돼 동사에 대한 실적과 밸류 업사이도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된다. 인텔은 글라스 기판 위에다가 HBM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동사의 글라스에도 동사의 TC본드 장비가 들어간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텔이 지금 글라스 기판을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소재 변화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는데 반도체 업체가 유리 소재를 패키지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글라스 유리 기판은 디스플레이에서 흔하게 쓰여왔던 소재이지만 반도체에는 에폭시 수지나 다른 필름 등을 주로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왔죠. 그동안 반도체 패키지 업계에서는 유리는 잘 다루지 않던 소재이고 에폭시와는 단가 차이도 나기 때문에 유리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합성한 FR4 소재를 사용해왔다는 거죠. 글래스 기판은 강도나 열 관련 면에서 유리 기판 이점이 많아 양산성만 확보된다면 반도체 패키지의 다양성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열이 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죠. 특히 국내 디스플레이 글래스 기판 공급망에는 반도체 기판 시장이 새로운 판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전에 우리는 디스플레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글래스 기판이 사용됐는데 반도체에도 글래스 기판이 사용된다면 양수 겸장으로 동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 면에서 본드 장비 매출 기여가 본격화됐죠. 2024년 내년이 핵심이 될 거다. 그래서 동사는 내년 초반 상반기까지 들고 있으면 충분히 7조 심지어는 10조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한미반도체 잘하는 종목 7조까지 기다리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절주절 한 거죠. 그래서 더블 본더가 TC 본더 장비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지금 HBM의 TC 본드는 반드시 사용된다. 무슨 방식으로 NCF 방식을 쓰든 MR 머프 방식을 쓰든 중간중간에 붙여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TC 본드는 사용이 되고 있고 향후에 다양한 방향으로도 더 증가가 되면 될 수 있지 성장력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투자분들 저희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금일 간식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오셔서 이거 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미반도체 7조 7만원까지 견디자를 결론 한 줄로 요약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